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나라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지만요.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전처럼 신뢰하기도 조금 어려워진 게 아닌가, 뭐 그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인 시간에는 미국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의 저자이신 KBS 우리 이정민 기자와 함께 달라진 미국을 이해해보고 우리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무엇일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는 회사 선배시고 네. 예전에 저희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고 예전에 했었죠. 통일 사용 설명서라고. 네. 네, 제가,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요. 네. 네, 제가 뭐랄까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예요, 사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PD이세요. 이걸 편집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근데 제가 이 책이 네. 그 김원정 선배가 서평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네. 저도 김원정 선배 굉장히 제가 그 뭐랄까 좋아하는 선배고. 우리 KBS 라디오에서 많이 활약도 하셨고. 네. 예. 근데 그 선배가 이정민 선배가 쓴 책에 서평을 쓰셨어? 야, 이거는 보나마나다. 보나마나다 해서 제가 바로 책도 읽기 전에 섭외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연락을 드려가지고 약속을 잡고 그런 다음에 읽었는데도 역시 예. 굉장히 재밌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왜 저럴까? 예. 사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워싱턴 특파원 가셨었잖아요. 예, 갔었죠. 언제부터 얼마 정도 계셨습니까? 저는 2021년 이제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 저희는 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는데 그 시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기죠, 사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한 마지막 한 6개월 요때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는 대선,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든 정부 취재를 쭉 하다가 마지막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선거 뛰어야 되는 거예요. 기자들. 그러니까 뭐 경선 지역 가서 취재하고 그래서 마지막 6개월은 거의 이제 선거 국면을 취재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워싱턴에 계셨는데 선거 국면을 취재하신다 그러면 미국 거의 전역을 커버하셔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다 그런 경선하는 지역을 가지는 못하는데 사실은 뭐 선거 이제 본격적인 경선은 이제 그 해 이제 뭐 한 해 정도 진행이 되지만 그 전에 이제 벌써 예비 후보들 뛰기 시작하고 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잠룡들도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선거 취재는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 말고도 공화당에서도 여러 주자가 있었고 민주당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다시 나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도 뭐 한 몇 개 주 정도는 직접 선거하는 데 가서 이제 뭐 저희 진짜 투표소 앞에서 뭐 미국 시민들 인터뷰 따고 뭐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였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 미국 사회의 변화를 현지에서 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였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책을 내신 게 저는 궁금했던 게 미국에 가면서 내가 책 준비를 해야지 하신 건지 아니면 살아보니까 변화가 이렇게 느껴져서 이거는 책으로 내야겠다 이렇게 느끼신 건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은 원래 가면서 책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책 쓰는 게. 그리고 저희는 맨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책을 써야겠다는 데 대한 어떤 열정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늘 쓰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사실은 미국에 가기 전에도 외교 안보 이런 쪽을 좀 하면서 미국을 많이 다뤘었고 이제 제가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취재팀에서 뭐 본격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다뤘던 시기가 트럼프 정부 시작하기 전부터예요, 사실. 저는 거의 오바마 정부 초기서부터 이런 부서에 좀 많이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쭉 그 미국의 변화를 어쨌든 10몇 년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에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느꼈던 미국하고도 미국이 많이 달랐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특히 1기 정부부터 시작되면서의 변화한 양상이 이제 거기 가면 실제로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눈에 보이는 양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오바마 정부 초기 때만 해도 뭐 당연히 저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부시 정부 말기 때부터였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이제 절대적인 어떤 강대국의 위상이 그래도 아직 살아 있었을 때. 네. 라고 저는 많이 취재를 하면서 서울에서 느꼈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트럼프 정부 한 번 끝났고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또 코로나 시기 하필이면 그때 갔었으니까 뭔가 미국이 확 쪼그라든 느낌이 현지에 가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그러면 특이한 미국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미국을 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3년을 지내오면서 본 거는 이게 그냥 돌연변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가 튀어나와서 생긴 현상은 아니겠구나. 네. 그리고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변이 같은 행동을 미국 사람들이 지지해서 뽑아서 이런 미국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어떤 변화가 저는 좀 느껴져서 그런 거를 좀 말하자면 이건 트럼프만의 현상 은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변화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책을 좀 써보자고 생각한 건 거의 제가 특파원한 말기 정도의 이제 마음을 좀 먹게 됐고 실질적으로 쓰게 된 거는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쓰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나온 책이 미국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네. 제목이 약간 도발적일 수도 있고 너무 그런데 강해서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된 경위를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미국이 어떤 굉장히 우리 생각에는 초강대국. 뭐 물론 이제 많이 뭐 흔들린다 뭐 한다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사실이잖아요. 네. 뭐 전 세계 뭐 80개국에 미국의 군대가 가 있고 뭐 당연히 무기 뭐 이런 걸로 보나 뭘로 보나 당연히 최강국인데 이 미국이 지금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거는 미국이 이제 정말 가라앉는가. 물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미국인 스스로가 미국을 그렇게 옛날처럼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이면에 있는 어떤 불안감. 네. 우리가 이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도 뭐 돈도 없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다른 나라에 자꾸 돈 뿌리는 거야? 네. 우리도 그냥 우리 거나 챙기자. 그러니까 뭐 어떤 미국의 우리가 보통 초강대국이 보는 세계 시민의 느낌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 점점 더 이렇게 위축돼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는 특히 선거 취재 다니면서 네. 이제 선거 취재를 다니면 저는 이제 워싱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사실 세종시 같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대도시의 느낌이라기보다는 행정구역 같은 느낌. 뭐 진짜 대도시가 뉴욕 이런 데가 그렇죠. 이제 대도시 같고. 그런데 저희가 선거 취재 다니면 그 선거 취재가 보통은 저희 깡 시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죠?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이제 스스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붐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의 지역이. 그런데 이제 그 정하는 과정과 관계없이 제가 처음에 이제 공화당 첫 경선 아이오와 완전히 농촌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면 거의 백인이 90%고 그분들이 거의 다 농업에 종사하거나 소득층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 민주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거기도 뭐 그렇게 지 않은 데인데 이 두 개 지역의 차이점은 공화당은 아무래도 백인 기반 뭐 그다음에 약간 저소득 기반층이 좀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상징적인 지역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좀 그래도 유색인종에 대한 좀 어떤 포용력 이런 게 있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 비중이 높아요. 이런 쪽으로 골라서 합니다. 상징적이고 뭐 어떤 붐업을 최대한 시킬 수 있는 지역을 고르고 좀 유력 후보 예를 들면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거의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지역으로 또 정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둘 다 뭐 대도시라거나 소득이 높다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역들의 미국에 대한 불안감, 불만은 사실 대도시보다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미국의 산업, 제조업 같은 게 이제 무너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 피해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통령 선거 경선이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은 더 큰 거죠. 그 불안감. 이런 불안감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미국이 이제 가시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강대국이지만 저 미국 사람들의 불안감, 그다음에 미국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이제 미국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초강대국 계속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뿌리,
미국인은 미국의 뿌리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이 결국에는 조금씩 이렇게 위축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안 하기는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네. 어떻게 무너지는가 예. 이런 제목이 나왔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1장에 네. 제 1장에 미 국방부 서열 3위인 네. 국방부 정책차관 예. 엘브리지 콜비와의 인터뷰를 길게 이렇게 네. 실으셨어요. 예. 1장에 이분과의 인터뷰를 이렇게 실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분은 제가 2024년 5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임기가 거의 마무리될 때였고 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이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인물이 입각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돌 때였어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뻔했습니다, 인물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에 대한 함화평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뭐 대부분 접촉하기는 힘듭니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그 인터뷰한 사람 중에 가장 한국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많이 한 사람이었고 예. 그리고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 특이한 인터뷰였어요. 왜죠? 제가 이때까지 네. 했었던 모든 미국의 인터뷰를 통틀어서. 왜냐하면 보통의 미국 관리들, 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냥 연구원, 제야 인사. 학자, 제야 네. 인사였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어떤 미국의 학자나 관료를 만나도 한국 기자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 굉장히 잘 포장을 해서 어쨌든 좀 심한 얘기를 해도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좋게. 그래 우리 한미 동맹 중요하지 뭐 그래도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데 이렇게 깔고 시작해요. 약간 미국인들의 어법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는 현안들 얘기하잖아요. 주한미군. 네. 뭐 우리한테 돈 진짜 방위비 더 내라고 할 거야. 뭐 우리가 중국하고 대만 간에 분쟁이 생기면 정말 우리도 개입해야 돼라고 했을 때 너무나 그냥 정말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미국의 인사들을 인터뷰하면 그 미국의 인사들이 했던 좋은 말을 네. 밑에 해석해서 쓰잖아요. 이게 그런 네. 말로 했지만 사실은 이러저러한 내용일 것이다. 네. 이 사람은 그 말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얘기를 직설적으로. 했군요. 그래서 굉장히 흔치 않은 인터뷰였고 제가 그때 느꼈던 건 그런데 저희가 해석할 때 썼던 말을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말 어떨 때는.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의 속내의 어떤 가장 밑바닥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제가 인터뷰 끝나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 너무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어차피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다르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 한국도 우리를 준비해야지. 그러려면 너희도 솔직한 우리의 지금 모습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제대로 알아. 그리고 준비해. 였습니다. 굉장히 트럼프 같은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그러면 물론 성격도 되게 직설적이고 말도 엄청 빠르고 그리고 한마디 질문하면 10마디쯤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스타일 자체가. 그런데 뭐 좀 공격적이라고 보면 공격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 외신 기자잖아요. 저희는 미국에서. 외신 기자들을 만나서 하는 이 얘기가 이 사람의 성격 때문만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옛날에는 미국이 좋은 말로 포장해서 너희가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었고 방위비 너무 많잖아 이렇게 말하면 좀 덜 내라고 할 수도 있었고 주한미군 그래 북한 열심히 지켜야지라고 하면 봐줄 수도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그런 여유 없어. 그러니까 너희도 알아야 돼. 우리가 여유 없는 거 이제 너희가 돈 대야 돼. 너희들이 너희 방위는 스스로 해결해야 돼. 이런 얘기를 그냥 막 해버릴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이. 이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뭐 입각을 한다는 보장은 없었죠. 저도 사실 입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명단에 없었다고도 들었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막판에 이 사람이 합류를 했고 이 사람이 합류한 가장 컸던 사유는 트럼프 정부의 지금 입각, 그러니까 어떤 관료를 쓰는 거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입김이 있었던 사람이 트럼프의 아들, 장남, 트럼프 주니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발탁한 사람이라고. 그렇군요. 예. 저희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약간 제가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저도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은 아니지만 20, 30대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어떤 이런
그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솔직함이라는 게 굉장한 장점으로 이렇게 네. 그 여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장남이면 그래도 좀 젊은 사람이니까 이런 아무래도 솔직함을 굉장히 높게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트럼프 지지층을 마가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아들은 트럼프보다도 더 센 마가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 마가라는 층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고 이 사람은 마가라는 층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백인 약간 중산층 내지 저소득층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잖아요. 그럼요. 배경도 달라요. 그리고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마가와 일치하는 생각을 해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하는 정책들에 마가들이 반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아들은 오히려 이쪽하고 더 가깝다는 평가를 많이 들어요. 마가 쪽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탁해서 국방부 정책차관이면 국방부 서열 3인데 지금 장관과 부장관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장관은 뭐 예비역이긴 하지만 뭐 소령 출신 언론인 출신이고 부장관은 사업가 출신이고 이 사람이 실제로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센 인물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갖다 앉혀놨다는 건 어쨌든 그런 트럼프 정부의 어떤 생각을 나름대로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말한 게 다는 실현될 수 없겠지만 상당히 방향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저도 맨 앞에 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 전반에 느껴지는 어떤 미국의 어떤 여유가 없음, 막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 한 번씩 조금씩 짚어볼게요. 전쟁 같은 경우에 뭐 최근 이란과의 전쟁, 이제 종전 합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미국의 태도가 앞서 말씀하신 그런 여유 없음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미국의 어떤 심정, 예전에 이제 미국은 옛날에도 그렇게 잘 나가고 초강대국이었을 때도 미국의 대원칙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만들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두 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요. 아무리 미국이 세다고 한들 양쪽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미국에 이제 쭉 제가 있던 시기는 미국에서도 전쟁의 시기라고 불리던 시기예요.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철군부터 시작해서 제가 딱 3년 있는 동안 그 일이 다 벌어졌는데 아프가니스탄 철군 20년 동안 해왔던 전쟁을 종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고 그로부터 한 1년 좀 넘게 있다가 이제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 침공하면서 가자 전쟁이 벌어졌죠. 몇 개의 전선이 생긴 거예요. 미국의 생각에는 우리가 지원은 하되 이걸 타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때 바이든 정부 했던 거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중동에 가서도 제발 확전하지 마. 더 이상 하지 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확전할까 봐 막 갖다 댈 수는 없어요. 무기를 막 갖다 대고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능력도 안 되고 미국 국민들이 반발하고 왜 남의 전쟁에 우리가 그 돈을 쏟아야 돼? 우리 인명이 왜 가서 죽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방어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의 전선에서. 너무 힘든 시기. 적어도 여론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는 정권을 잃게 되는데 뭐 물론 당연히 국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지만 이 이슈의 원인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전쟁 갖다 대면서 우리 돈 뿌리고 다니는 저런 걸 왜 하는 거야 대체.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됐거든요. 인플레이션 막 올라가니까 나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저기다 돈을 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막 우크라이나 전쟁 하니까 러시아가 막 침공하고 우크라이나가 잘 싸웠잖아요. 처음에 막 박수를 쳐요. 그 어떤 분위기가 불과 6개월을 못 가요. 6개월 뒤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완전히 찬밥대죠. 의원들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너 가라고. 특히 공화당 의원들. 나 사진도 안 찍겠다. 겨우겨우 끌어서 사진 한 장 찍은 게 전부.
일국의 대통령이어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어쨌든 돌아갑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미국 내 여론이 싸늘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들어오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전략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제 전쟁 이렇게 못해. 그리고 최대한 남의 나라 일에서 손 떼자. 그게 어떤 마가의 기본적인 미국 우선주의의 어떤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남의 나라에서 제발 손 떼고 우리만 잘 관리하자. 그래서 이제 한 거는 우리는 미국 자체만 신경 쓰자. 미국 자체 방어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딱 하나 나라, 중국. 여긴 이제 너무 큰 나라니까 여긴 방어해야 돼.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과 관련 없어. 다 손 떼자.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해서 10개월 만에 최종안이 나왔는데 백악관에서 나온 국가안보 전략에 이제 그렇게 명시가 됩니다. 읽어보면 길이는 짧은데 미국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동 정말 미국을 칠 거 하지 않으면 내비둬. 유럽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걸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이익이 관련된 곳만 들어갈 거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이때까지 누적돼 왔던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하게 아예 공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서로 남는 문서는 어쨌든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방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근간 어떤 외교 전략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전략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는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란과도 확전을 크게나 길게 하지 않고 그나마 좀 이렇게 어떻게든 약간 그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얻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 종전을 어떻게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조금 흥미로웠던 것이 미국이 말하는 본토 방어의 개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하고는 또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본토 방어라는 거는 그 전략에 제가 나와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본토 방어가 우리는 이제 모든 나라의 방어의 목표는 당연히 본토 방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그런데 미국의 본토 방어의 개념은 본토가 위험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도 잘 막아야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위로는 캐나다가 되겠고 더 위로 가면 북극 넘어서 북극권까지 들어가요. 북극권에도 미국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가 한때 핫했었던 그린란드. 미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 최북단 기지라고 미국에선 얘기를 합니다. 남쪽으로는 미국의 파나마 운하. 이것도 한때 얘기가 나왔었죠. 파나마 운하는 미국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중간에 중미잖아요. 이렇게 중미가 이렇게 좁아졌다 다시 넓어지잖아요. 요 통로인데 미국이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남미까지 가서 가장 짧은 통로거든요.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 통로 우리가 지켜야지.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에 뺏기면 안 돼.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남미, 중남미에 최근 한 몇 년 혹은 10여 년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 주고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파나마 운하의 실질적인 운영권은 뭐 홍콩이 갖고 있었고 홍콩 기업이 갖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방어는 단순히 미국 자체를 지키는 것뿐이 아니라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반구라고 하는 서반구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죠. 이거 전체는 우리가 적어도 먹고 있어요. 우리의 영향력이 완전히 들어가야 돼라는 여기 중국과 러시아가 날뛰게 해서는 안 돼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뚝 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대륙과. 요것만 잘 지켜도 사실은 큰 위협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게 사실은 처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미국이 초기에 식민지배에서 이제 해방되고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되고 그게 올해로 이제 딱 250년이 되거든요. 1776년에 이제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쓰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십 년 뒤에 미국이 이제 먼로 대통령 시절에 먼로주의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반구 유럽이 서반구 건드리지 마. 자꾸 여기 식민지화 하려고 하지 마. 여긴 우리 거야. 라는 선언을 하거든요. 그게 먼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와 거의 흡사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말합니다. 이건 도널드 트럼프의 먼로 독트린이야. 그러니까 돈로 독트린이야.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서 굉장히 신기한 거는
먼로 독트린이 나온 당시는 네. 미국이 떨고 있던 시기예요.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약소국이었고 그러니까 유럽이 여기를 식민지하면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여기를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때 미국이 힘이 없어서 이걸 제대로 막지는 못했고요. 유럽 국가들이 알아서 해줬고 그냥 선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초강대국이잖아요. 네.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린 여기만 지킬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가. 그럼 결국에는 미국의 힘이 전 세계를 내가 지배할 정도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거죠. 아무래도 힘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76kg인데 저희 아들보다는 굉장히 힘이 세지만 네. 한 120kg 되는 헤비급한테는 제가 쭉도 못 쓰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이 스스로 힘이 조금 이렇게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부상하기 네. 때문일 테고 예.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도 중국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게 느껴진다고 책에 쓰셨어요.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어떤 중국에 대한 생각. 사실은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계속 그렇게 느껴왔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갖고 있는 시각은 우리 이렇게 제조업 같은 거 위축되고 우리가 미국이 20년간 2000년대 이후에 냉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운영하면서 돈도 많이 들이고 이 세계 질서 운영하는데 그다음에 정말 세계 국제법 이런 틀을 다 우리가 만드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쓰고 우리 인력도 가서 많이 죽고 전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과실을 누가 따먹었느냐? 우리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다 하고 봤더니 우리가 그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중국을 WTO에도 가입시켜주고 중국이 이제 정말 좋은 우리의 어떤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나라 정도일 거라고 초기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계속 커지네. 중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잡아먹겠네.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얻은 것도 없이 중국에서 우리한테 하나도 해주는 게 없는데 중국은 우리가 만들어준 질서의 틀을 먹고 자라서 여기까지 우리와 눈높이를 마주할 정도까지 왔다라는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그 불안감이 가장 가시화됐던 건 코로나19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가서 봤는데 그때 이제 기억을 아마 하시겠지만 미국이 막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다니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엉망진창이고 돌아가신 병원에, 분들도 많고 그래서 미국이 그때 봉쇄하고 워싱턴을 봉쇄하고 이러던 때여서 제가 이제 워싱턴에 처음 갔을 때는 봉쇄는 끝났을 때였는데 시내에 사람 개미 한 마리도 없고요. 그리고 공실이 빌딩에 웬만한 음식점 있던 데도 이제 다 빠졌고요. 손님이 없으니까요. 다 빠졌고 진짜 거리가 정말 한산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TV 보시면 마이크 잡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잡을 때요. 뒤에 그래서 사람 좀 지나가는 거잖아요.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예, 이게 그래도 거리에 이제 내가 사람이 좀 있는 데서 했다 이런 거 이제 보려고. 그런데 되게 오래 기다려야 사람 한 명 지나가요. 그 정도로 워싱턴에 아무 진짜 사람이 없을 정도. 그렇다 보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잖아요. 네. 마트에 가니까 빈칸이 많아요. 빈칸이 많은데 그 빈칸이 가장 취약한 곳들이 비어 있습니다. 아기 귀저귀, 분유, 여성용 생리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 미국이 생산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다 수입하니까. 그리고 그 수입의 주요 수입처는 어디냐.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배 안 들어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배가 안 들어와요. 코로나 때문에 정지됐으니까. 중국에서 배가 들어와도 미국 항구에서 들어오질 못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겪고 나서 미국의 이제 보통은 그 전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의구심, 불안감은 엘리트 계층, 외교를 다루는 사람, 혹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미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외교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딱 겪고 나서 이게 아니네. 중국이 여기 턱 밑까지 왔네를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확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도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생겼냐면 애매한 불안감이 생겨요. 물론 그 불안감이 근거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기업이 풍선을 날렸어. 큰 풍선을 날려서 그게 미국 본토까지 와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거구나. 막 격추하고 막 이럽니다. 미국에서. 그 풍선 하나를 갖고. 그리고
미국에서 일반 시민들이 저도 거길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현장을 우리 동네에 중국 기업이 땅을 샀어요. 네. 옥수수 공장을 만들겠다고. 그런데 뭐 이제 옥수수 공장에 들어오면 없는 동네니까 네. 뭐 이제 세수도 좀 들어오고 좋겠지. 일자리도 생기고 좋겠지. 유치를 했어요. 시에서.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저 우리 감시하려고 기지 만들려고 하는 거야. 뭐 근거는 딱히 없어요. 중국 기업이잖아. 네. 우리 여기에 군기지도 있고 그런데 중국이 우리를 감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미국 군에서 한 처음에 답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2년 있다가 네.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더 불안감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커진 거예요. 그러면 정치권 너무 좋죠. 일치 단합돼서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이 돼서 미국인들의 어떤 불안감이 미국 정치권의 어떤 불안감과 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그게 곧바로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또 수위를 높이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 채권도 많이 갖고 있고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이런 미국 내 동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우리 눈높이까지 오는 맞상대라고 보고 이제는 과거에 그냥 싫어 이 정도가 아니고 저 불안하네. 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온 거죠. 네,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책 전반에서도 읽히고 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차근차근 굉장히 뭐 아프리카 쪽에도 네. 진출을 많이 했고 네.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느낌이 책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가진 어떤 마지막 어떤 반전 카드랄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지금 미국은 제조업 기반도 없고 우리 지금 관세 협상 네. 뭐 계속 해왔잖아요.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 힘들었잖아요. 미국이 가장 요구하는 게 큰 게 세금 일단 관세 우리는 더 띄겠다. 물론 미국 기업들이 내는 거고 그럼 우리한테 영향이 오죠. 그다음에 투자 좀 해 미국에. 너네 돈 갖고 와서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제조업이 돌아가도록 해줘.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그 제조업을 바칠 돈도 마땅치 않거니와 기술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돌아가게 만들 역량이 안 됩니다. 제조업을 손 놨었기 때문에 네, 거의. 그렇죠. 기반이 없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돈은 있다고 칩시다. 기술자들 어디서 끌어올 거예요? 네, 우리 기술자들 막 불러놓고는 갑자기 가둬버리고 이러잖아요. 구금했다가 큰일 났다고 다시 오라고 막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가 나중에 우리 기술자 없네? 빨리 불러와야지. 조선업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우리 기술력 하나도 없으니까 한국이 도와줘.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기반이 무너진 상황인데 중국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요. 물론 중국도 문제 많습니다. 뭐 부채 비율도 높고 뭐 경제도 지금 별로 좋지도 않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 차근차근 심지어는 미국의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과학기술까지 발전시키면서 이제는 뭐 눈높이 대등하게 맞출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보급형 AI를 상당히 발전시켜 왔단 말이죠. 실제로 저도 이제 이걸 쓰면서 통계 자료 찾아보니까 이건 추정치입니다만 미국 스타트업의 80%는 중국산 AI를 쓰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미국 건 비싼데 칩 센 거 들어가고 비싼데 중국은 싸잖아요. 보급형으로 막 나오니까 그래 일단 뭐 실험적으로 돌릴 때는 중국 거 쓰다가 나중에 딥시크 같은 거. 딥시크 같은 거. 돈 벌면 미국 거 쓰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당장 이 제조업을 살릴 수는 없고 그래서 미국이 1차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생각한 건 우리한테 계속 지금 팔아먹으려고 미국이 하는 게 LNG 이런 거 사가라고 하잖아요. 알래스카에 와서 저기 관 좀 뚫어줘. 에너지. 이 에너지 사가. 그 에너지는 미국의 강점이에요. 미국이 들고 있는 미국은 셰일 혁명도 해서 이제 에너지 강국이거든요. 수출국이에요. 일단 에너지를 팔아서 우리가 돈도 좀 끌고 그리고 시간을 좀 벌어보자. 우리가 여기까지 끌어올라갈 동안. 그리고 제조업 다 키울 필요는 없어. 기저귀 같은 건 사실 그냥 중국이 만들어도 돼. 그런데 첨단 산업. 앞으로 부가가치 높은 고부가가치 이런 건 미국이 계속 끌고 가야 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말하기를 이거 그냥 우리가 다 하려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핵심 산업만 우리가 끌고 갈 거야. 라고 합니다. 그게 뭐 반도체, 뭐 AI 이런 거죠. 그런데 이 AI가 미국한테는 너무 좋은 소재인 게 AI를
하나만 잡으면 약간 만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AI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AI를 잡고 자 그래 AI로 자동화를 시켜서 우리가 지금 인력 기술력이 없지만 AI를 끌어들여서 공장을 만들면 우리가 모자란 기술력, 제조업 역량 이런 것도 한 방에 그냥 뒤집을 수 있는 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대통령 할 때만 해도 이 빅테크 기업들 뭐 우리가 메타, 구글 뭐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하고 굉장히 척졌었어요. 네. 자꾸 그런 기업들이 뭐 트위터 이런 거 운영하잖아요.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말 하면 이거 거짓말이네 이러고 끊고 이러니까 굉장히 척을 두고 거리를 두고 구박했어요. 네. 그 그런데, 기업들이 민주당하고 좀 가깝게 맞아요. 지냈잖아요. 예.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딱 보면 그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두 번째 취임식 때. 네, 두 번째 네, 취임식 때 수장들이 네. 정말 알만한 얼굴들이 쫙 둘러싸 있었어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준비하면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 저거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이 기업들이 사실은 미국 산업이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사실상 미국 산업의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 시절에 미국 산업 중에 살아남은 거는 이 빅테크 뭐 7대 기업 이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결국 이 기업들하고 손을 잡아야 정치자금도 받을 수 있고 서포트도 받을 수 있고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여기하고 손을 잡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설득할 거 아니에요. 정부를. 아 AI가 그런 것이 아니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운동 하면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아, 연설문 이거 AI를 쓴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지지층은 이 AI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있을 텐데. 내 일자리 뺏어가잖아. 네. 중산층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이 AI를 설득할 때 이 제조업의 언어로 AI를 말해요. 자, 우리가 AI 말해서 공장도 많이 지을 거고 예. 그다음에 부지를 하면은 돈도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면서 규제도 풀어주자. 그다음에 규제를 국내에서만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 일본 이런 뭐 소위 이제 강국들에게 압력도 넣어서 너희도 뚫어 우리 AI 가져가. 그리고 그 기업들도 노력합니다. 우리 결국 AI 표준은 미국 표준으로 만들어서 다시 세계를 한번 점령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세계를 점령하는 방식이 군사력 갖다 놓고 돈이 많이 드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거 아니고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술 기업들과 손을 잡고 기술, 경제 이런 걸로 시스템으로 우리가 잡고 들어가자. 그러려면 중국 빨리 꺾어야 돼. 중국은 강점이 AI 강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제조업이 탄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피지컬 AI, 예. 제조업과 결합한 AI에 절대적인 강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미국으로서는 우리는 제조업이 없으니까 일단 표준화를 시켜서 전 세계를 우리 표준 안에 가두고 중국을 소외시키자. 그리고 우리 표준을 따라오는 나라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라들이 일본으로 이제 포섭 가능한 나라 어디냐? 아무래도 동맹국들인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기술력도 괜찮고 제조업도 나름대로 괜찮고 이런 나라들. 젠슨 황 뭐 엔비디아 네. CEO가 최근에 와서 또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냥 한 기업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미국 전반의 분위기가 여기에 녹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변화한 미국에 대응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린 사실 지금 굉장히 동맹이죠. 중요한 네, 그럼요. 중요한 동맹이고 70년간 최대 우리 아유. 외교의 정말 가장 근간이 되었던 게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다 지금 뭐 주지하고 알다시피 이제 동맹이 바뀌긴 바뀌었죠. 서로 이제 너 얼마 갖고 있어. 그러니까 동맹의 네. 양상이 좀 변했죠. 맞아요. 예. 거래 외교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네. 거래의 시대다. 거래의 동맹이다. 너 얼마 줄 수 있어? 나도 이만큼 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합의 맞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좀 더 얘기해보자. 이제 이렇게 되고 미국은 아직까지 갖고 있는 자기 힘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제 뽑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미국은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동맹한테 이제까지 너무 많이 퍼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보답해. 특히 트럼프 대통령 그런 게 셉니다. 그 보답의 요구를 할 거예요. 우리한테. 아주 많이 할 겁니다. 네. 시간이 되는 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그 경제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점이 있어요. 만약 이제 뭐 물론 이제 미국에 너무 힘든 상태죠. 협상하기도 너무 힘들고 네. 말도 안 듣고 네. 막
다 찍어 누르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요 미국을 갔다 와서 저는 경제부에서 산업 담당을 했었습니다. 예, 관세 협상을 다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관료분들도 만나고 하잖아요. 한국의 관료분들도. 그분들이 이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했던 말은 한국에 조선업 같은 거 하나만 더 있었어도 어떻게 좀 더 해봤을 텐데. 예, 조선업이 큰 무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조선업 우리한테 협조받기를 원하고, 그럼요. 예, 우리 기술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기업도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들고 와서 좀 봐줘야 우리도 도와주지 너희를. 미국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이 정도 깎아줘야지 하니까 좀 먹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몇 개만 더 있어도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한테 그 후보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반도체도 반도체, 있고 배터리, 뭐 원전, 뭐 원전 SMR 기술 지금 이제 미국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 이제 경제와 어떤 기술로 인한 네트워크로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도 이제 맞춰야죠. 그럼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떤 그런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전략 산업들의 병목을 잡고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한테 이만큼 줘라는 거래의 기술을 우리도 최대한 어쨌든 미국한테 우리가 똑같은 힘은 아니지만 활용해보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 책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이건 저희가 외교를 다루면서 여러 차례 했던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원칙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방어할 수단도 없어요. 막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견국이고 이 많은 중견국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도 과연 어디까지 저길 따라가야 돼? 따라갔다 망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뭐 다 먹히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쌓아오는 한국 외교의 원칙이 이제는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쉬운 것부터 인권 문제다 뭐다 이러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사람 죽이는 전쟁까지 들어가는 거는 우리는 인권을 이만큼 생각하는 국가고 명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거기까지 잘하 그러면 우리가 좀 곤란하죠. 우리 원칙이 이거야. 라는 거를 한 번에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도 중견국이고 파워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좀 쌓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한국은 저런 원칙을 갖고 있는 나라구나. 뭐 프랑스, 독일이 뭐 매번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원칙을 표방하듯이 네. 우리도 한국도 이런 데는 선이 있지만 여기까지는 설득해 볼 수 있는 나라. 이런 어떤 이제 한국의 원칙 외교가 이제는 조금씩 발동을 해야 되는 시기고 그런 원칙을 조금 잡아가야 되는 시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작거나 약한 나라는 아니고 그럼요,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그걸 요구받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좀 원칙적인 외교는 견제하면서 우리의 힘은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거래 외교를 이제는 우리도 고민해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미국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긴 시간 네. 통으로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에요. 토요일 그래요? 이 시간을 통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말씀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 책에 있었던 그 스쳐간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좀 재밌겠다 싶으신 분들은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동맹관계에만 기대기보다는 우리 새로운 생존 전략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책 저자이신 KBS 이정민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